양주의 차가운 산자락 한 사내의 통곡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가릅니다. 그의 이름은 능양군 이종. 훗날 조선의 16대 왕 인조가 될 인물입니다. 그의 앞에는 평생의 기둥이었던 아버지 정원군의 싸늘한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정원군은 아들 능창군이 역모에 휘말려 유배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듣고 화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권력의 비정함이 한 가정을 통째로 무너뜨린 순간이었습니다. 능양군은 차갑게 식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다짐합니다. 이 원한 반드시 피로 갚으리라. 이것은 단순한 권력욕이 아닌 가족을 잃은 한 남자의 처절한 복수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실 이 비극의 시작은 황당하게도 풍수질이었습니다. 광해군 시절 한 풍사가 왕을 찾아와 은밀히 고합니다. 정원군의 집에 왕기가 흐르고 있사옵니다. 광해군은 선조의 반계 승계자라는 콤플렉스와 서자 출신이라는 열등감에 평생을 시달린 왕이었습니다. 왕기라는 말은 그에게 곧 역모와 같았습니다. 광해군은 정원군의 집을 몰수하고 그 자리에 경덕궁을 짓기 시작합니다. 왕기를 누르겠다는 집념이었죠. 하지만 그 억압은 오히려 정원군의 아들 능양군의 가슴 속에 진짜 왕이 되겠다는 야망의 불을 지피는 꼴이 되었습니다. 능양군은 복수를 위해 먼저 칼을 찾아 나섭니다. 반란은 명분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신 이서와 신경진을 은밀히 찾아갑니다. 내 동생은 죄 없이 죽었고 내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셨소. 이제 이 나라에 정의는 없소. 능양군의 진심 어린 호소와 복수심에 동화된 두 모씨는 기꺼이 그의 칼이 되어주기로 맹세합니다. 하지만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유교 국가 조선에서 왕을 바꾸려면 사대부들의 지지, 즉 명분과 붓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능양군은 당시 광해군 정권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던 서인 세력에게 손을 내밉니다. 첫 번째 타깃은 서인의 핵심 인물 김유였습니다. 김유는 광해군의 독단적인 국정 운영에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능양군은 이어 서인의 영수격인 이귀를 찾아갑니다. 놀랍게도 이귀 역시 이미 반란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세력의 결합은 반정의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반란군이 아니라 무너진 도덕을 바로 세우겠다는 반정군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사를 성사시키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성문이었습니다. 아무리 군사가 많아도 한양 도성의 굳건한 성문을 열지 못하면 왕의 근왕병이 모일 시간을 주게 됩니다. 능양군과 반정 세력은 도성의 수비를 책임지는 훈련대장 이홍립을 주목했습니다. 이홍립은 광해군의 신하이자 성문을 지키는 파수꾼이었지만 반정 세력의 끈질긴 설득과 회유 끝에 결국 마음을 돌립니다. 거사 당일 내가 문을 열겠소. 이로써 반정의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창덕궁의 빗장은 이제 안쪽에서 열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반정의 불길이 도성 곳곳에서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지만 정작 궁궐 안의 광해군은 이 거대한 폭풍을 감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은 다름 아닌 그가 가장 신뢰했던 여인 상궁 김계시였습니다. 본래 이름보다 개똥이라는 친숙한 이름으로 불렸던 그녀는 비천한 신분에서 시작해 왕의 잠자리를 보살피는 지근거리까지 올라온 독보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실록은 그녀의 외모가 출중하지 않았음에도 비상한 총명함으로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계시는 단순한 상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궁 밖을 자유로이 드나들며 매관매직과 뇌물수수를 일삼는 권력의 실세였습니다. 반정 세력의 핵심인 김자점은 바로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김계시에게 막대한 양의 뇌물을 바치며 은밀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거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상소가 올라오더라도 전하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힘써 주시오.
권력과 재물에 눈이 먼 김계시는 반정 세력의 가장 강력한 정보 차단막이 되어주기로 약속합니다. 이 무렵 조정에는 반정의 기운을 감지한 충신들의 상소가 빗발치고 있었습니다. 이귀와 김자점이 영모를 꾀하고 있사오니 속히 이들을 잡아들여야 합니다. 투서는 구체적이었고 경고는 집요했습니다. 평소에 광해군이었다면 이미 피바람이 부는 옥사를 열어 관련자들을 몰살시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갈등했습니다. 과거 수많은 옥사를 치르며 억울한 죽음을 목격해온 그는 또다시 간신들의 이간질에 놀아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김계시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불안해하는 광해군을 달래며 간곡히 속삭였습니다. 전하, 이는 모두 전하를 흔들려는 무리의 헛소문일 뿐입니다. 어찌 충직한 신하들을 함부로 의심하시나이까. 왕의 판단력은 그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반정 세력이 보낸 은밀한 뇌물 아래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결국 광해군은 반역자들을 처단할 마지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고 말았습니다. 거사 당일인 1623년 3월 12일 새벽 후원에서 연회를 즐기던 광해군에게 또 하나의 긴급 상소문이 도착합니다. 오늘 밤 반드시 거사가 있을 것이니 궁궐 수비를 강화하소서. 그러나 이미 영모설에 질려버린 왕은 대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찾아온 신하들에게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왕이 방심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는 사이 도성박 홍제원에서는 무장을 마친 능양군과 반정군이 횃불을 밝히며 궁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덕궁의 화려한 단청 위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온 줄도 모른 채 조선의 15대 왕은 마지막 평온한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623년 3월 12일 깊은 밤 홍제원에 집결한 반정군의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터질 듯 했습니다. 하지만 거사 직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소문 때문인지 일부 세력이 약속된 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대장을 맡기로 한 김유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현장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분노한 이귀는 현장에 있던 이과를 임시 대장으로 세우며 거사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뒤늦게 이서의 군대와 김유가 도착하며 전열은 겨우 정비되었지만 이는 반정 세력 내부에서도 얼마나 큰 도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마침내 약 1000명의 반정군이 창의문을 부수고 도성 안으로 진격했습니다. 이미 포섭된 훈련대장 이홍립은 약속대로 성문을 활짝 열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조선의 심장부로 향하는 길은 허무할 정도로 쉽게 열렸습니다. 역적을 몰아내고 도리를 바로 세우자. 는 함성이 밤 공기를 가르며 궁궐 담장을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거사 도중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합니다. 긴박하게 궁궐을 수색하던 반정군이 실수로 불을 낸 것입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져 인정전을 제외한 창덕궁의 화려한 정각들을 집어삼켰습니다. 밤하늘을 붉게 물들인 불꽃은 200년 넘게 이어져 온 왕실의 위엄이 무너지는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 시각 궁궐 후원에서 평온하게 연회를 즐기던 광해군은 벼락 같은 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평소 그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도망치는 연습까지 해왔을 정도로 의심이 많았으나 막상 들이닥친 현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광해군은 다급히 후원에 놓여있던 사다리를 찾아냈습니다. 왕의 위엄을 상징하던 골룡포를 휘날리며 사다리를 타고 담장을 넘는 왕의 모습은 처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는 겨우 담을 넘어 의관 안국신의 집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숨을 몰아쉬던 광해군은 안국신의 친척인 정담수에게 다급하게 묻습니다. 반군의 수괴가 누구냐? 혹시 이귀의 짓이냐? 이 짧은 질문 속에는 광해군이 말년에 누구를 가장 경계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신의 정보망이 얼마나 철저히 망가져 있었는지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는 자신의 조카인 능양군이 이 거대한 반란의 정점에 서 있다는 사실조차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반정군은 도성 전체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아침 의관의 집 골방에 몸을 숨기고 있던 광해군을 찾아내고 맙니다. 한때 동아시아의 정세를 호령하던 군주는 이제 헝클어진 머리와 초라한 차림으로 조카 앞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불타버린 창덕궁의 연기 속에서 조선의 15대 왕은 그렇게 권력의 무대 뒤편으로 영원히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궁궐을 장악한 반정군이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서궁에 유폐되어 있던 임목대비 앞이었습니다. 아들 영창대군을 잃고 자신마저 짐승처럼 갇혀 지내야 했던 그녀에게 반정군의 승전보는 십수년의 한을 풀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능양군이 직접 무릎을 꿇고 상황을 설명하자 임목대비는 닫혔던 문을 열며 서슬퍼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광해군 부자의 머리를 당장 내 앞에 가져오너라. 내가 직접 그들의 살점을 씹어 삼켜야 이 한이 풀리겠다. 대비의 요구는 처절한 복수 그 자체였습니다. 신하들이 예법을 들며 임금을 죽인 선례가 없다고 간곡히 만류했지만 그녀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랜 대치 끝에 임목대비는 광해를 패하고 능양군을 옹립하는 교서를 내립니다. 그 교서에는 광해군이 저지른 3가지 대죄, 즉 패모살죄, 민생도탄, 그리고 명나라에 대한 배은망덕이 핏빛 문장으로 새겨졌습니다. 명분이 세워지자마자 도성에는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처형대 앞에 선 것은 왕의 눈을 가렸던 상궁 김계시였습니다. 그녀는 반정 세력과 내통하며 목숨을 보전하려 했으나 결국 폐륜의 공범이라는 죄목 아래 목이 잘려나갔습니다. 이어 광해군의 오른팔이었던 이이첨과 정인홍 등 대북파 실세들도 줄줄이 포박되어 참수되었습니다. 광해군을 지탱하던 권력의 축은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가루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반정의 불길은 꺼졌지만 살아남은 광해군과 그의 가족에게는 죽음보다 더 가혹한 유배 생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화도로 유배된 폐세자 부부는 26일 동안 손톱이 빠지도록 땅굴을 파며 탈출을 꿈꿨으나 결국 발각되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죽음을 지켜본 부인 유씨마저 화병으로 숨을 거두며 광해군은 철저하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 후 20년 광해군은 제주도의 척박한 땅에서 시중드는 노비들에게까지 멸시를 당하며 긴 세월을 버텼습니다. 한때 동아시아의 세력 판도를 읽던 군주의 눈에는 이제 제주 바다의 거친 파도만이 담겼습니다. 1641년 67세의 나이로 쓸쓸히 눈을 감은 그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의리와 명분을 앞세워 일어난 인조반정. 하지만 그 명분이 불러온 병자호란의 참화는 결국 조선의 산하를 다시 한번 피로 물들이게 됩니다.